예, 개통령으로 불리던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강영욱 갑질 논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영욱 훈련사 이 갑질에 대한 그 폭로가 계속 네.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 직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신이 강영욱 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전 직원인데 퇴사하고 나서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건데요. 당시 강영욱 씨 부부로부터 인격 모독을 당하고 또 업무 외의 요구사항을 많이 받아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라고 네. 주장을 주장을 했고요. 그 외에도 특정 SNS를 쓰지 못하도록, 메신저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사용할 것을 정해줬다는 거죠. 그 결과 여러 가지 곤란을 겪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 구인구직 플랫폼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유튜브 댓글 중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업무와 무관한 과한 심부름을 시켰고요. 또 매우 더운 날, 또 눈이 많이 오는 날에도 중노동을 시켰다. 더군다나 반려견 보호자들 앞에서도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게다가 명절 선물을 받았는데 배변 봉투에 담은 이제 제품을 햄 제품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CCTV를 설치를 했는데요. 사무실에다가 직원 인원수보다 더 많은 대수를 설치해서 아주 속속들이 다 감시를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데 사실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또한 증거가 제시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또 과한 비난을 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또 너무 성급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쪽 모두 두루두루 감안해서 지금 상황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 아니고 이제 의혹인데 네. 왜 노동부 의정부 지청이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법상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갑질에 대한 규정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우리 법상 해결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장 내 해결이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큰 목적은 원상 회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그렇군요. 이런 괴롭힘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서 원래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상위에 있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미 회사를 떠난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도 상당 부분 접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사에 얘기를 해서 회사 차원에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갑질을 해결하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 전 직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용자인 강영욱 씨와 또 그 배우자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회사에 얘기를 해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설령 이 회사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권조사 결정이 내려져서 이제 근로감독관이 파견되어서 또는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원칙은 직장 내 해결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직장 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권조사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갑질 의혹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게 있어요. 동물 학대 의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강영욱 씨가 회사를 운영한 경영자이기도 합니다만 그 회사의 업무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또 큰 인지도와 인기를 얻은 게 바로 이 동물을 대한 어떤 진심이라든지 또는 동물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소신 있게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아낄 것으로 모두가 믿었던 강영욱 씨가 그렇게 믿어왔죠. 네, 예. 그게 또 당연하겠고요. 그런데 반려견 레오 관련해서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 주장인데요. 그렇죠. 주장이죠. 네네. 강영욱 씨가 사업적으로 성공하기 전에 어려운 시절에 길렀던 개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어제 떠나 보냈는데 그 후에 경찰견이 됐고 그 후에 다시 이제 반려견으로 다시 맞아서
1년 반 전에 이제 예. 죽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상을 떠날 당시의 모습을 고발한 겁니다. 물론 주장입니다만 마지막에 거동을 못했대요. 이 레오라는 개가. 네. 그런데 이때 옥상에다가 그냥 방치를 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또 이제 변을 또 온몸에 묻힌 상태로 결국은 죽었다. 이거 당시에 이 상황을 본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강영욱 씨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그 좋은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네, 사실이 아니길 바라봅니다. 그렇죠. 예, 사실이 아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왜냐하면 이 동물보호법이 있잖아요. 근데 동물보호법에서는 이 동물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될,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아예 버리는 유기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유기 단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대로 길을 제대로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먹이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방치한 경우 또 그로 인해서 다치거나 또는 죽을 경우에 예. 처벌하는 규정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굉장히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너무 커졌어요. 지금 사태가 네네. 이렇게 커졌는데 이 정도면 좀 입장을 밝힐 법도 한데 아직 네. 입장 표명한 게 없죠. 그렇습니다. 물론 논란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대중 앞에 서라고 강요할 수는 없고 또 어떤 입장을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강영욱 씨는 굉장히 특수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은 아니지만 오히려 일반적인 방송 출연진들보다 상당히 큰 신뢰를 얻었고요. 또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적인 성공도 이뤄냈고 네. 인기도 굉장히 많이 얻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폭로가 나오고 주장이 나오는 상황. 예. 가만히 있다면 뭐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자칫 모든 의혹을 인정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방송에 활발하게 출연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동물 관련된 본인의 소신도 뭐 주저없이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평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기를 얻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이런 의혹의 당사자가 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모순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고민을 할 텐데 그 고민이 어떤 내용인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뭐 그렇죠.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신중한 해명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다가 자칫 또 뭔가 해명이 완벽하지 않아서 더 큰 공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완벽한 해명을 위해서 신중하게 준비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게 수습이 잘 되지 않아서 이거 상당히 난감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론이 지금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좀 시간을 벌어서 좀 약간 좀 진정되기를 바라고 또 방송에 활발하게 출연하신 분들 중에는 뭐 이른바 안티라고 하죠.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세력도 있고 시청자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옹호해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거나 또는 기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강영욱 씨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준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개선되거나 더 좋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예, 앞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 강영욱 씨가 대표로 있는 보듬 컴퍼니 네. 이 회사가 지금 폐업 수순에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네. 기사 여러 개의 제목 중에 제가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입장 표명 대신 폐업 수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이번 논란 때문에 폐업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네. 이 폐업 절차에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이번 논란이 좀 불거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논란 때문에 폐업 절차에 뭐 서둘러서 들어간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미 입장을 좀 밝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도 좀 인원수를 좀 줄여 나가던 중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교육 관련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건 공지를 또 이미 올리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폐업 수순으로 갔다기보다는 예. 오히려 폐업 수순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이 코너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런 그 주장도 예. 사실 전직 직원입니다. 즉 이 회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폐업 수순에 들어가면 일하던 사람들이 또 나가거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가게 예. 돼서 그동안 참았던 거를 좀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 네, 라는 어떤 얘기군요. 경위로 언제 퇴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퇴사 과정에서 사업 전환 과정에서 퇴사 인원들이 발생했고 그렇게 퇴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이유로 퇴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강영욱 씨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불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참았던 얘기들을 털어놓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폭로가 얼마나 진실인지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저희가 판단하기 힘듭니다만 전직 직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퇴사하더라도 자신의 고용주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여론도 너무 악화됐고 네. 지금 사실 그 진실이 뭔지 좀 규명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대중의 사랑으로 성공을 한 공인으로서 강영욱 씨의 침묵이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예,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올해 1분기에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엔비디아발 훈풍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광석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주식시장에 그 AI 약발이 좀 다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날개를 달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 반영된 그 모습은 그냥 말 그대로 와 환호성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오늘 발표된 이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이런 지표가 시장의 기대보다도 높았고 그리고 비교 년도인 전년 동분기랑 비교했을 때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예. 시장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 나왔더니 매출액이 260억 달러 정도 됐고요. 그러면 비교 년도인 24년 1분기와 비교하면 보면 71억 달러에서 대략 262%나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장의 기대가 260억 달러가 아니라 246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기대했었는데 예. 그 낙관적인 기대치를 또 웃돌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의 환호를 질렀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엄청난 실적인데 비결이 뭘까요?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반도체를 사본 적 있으세요, 앵커님? 저희가 개인들이 반도체 살 일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건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건 AI 서비스일 겁니다. AI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네. 혹은 AI 서비스가 반영되어 있는 기기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근데 AI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경쟁하죠. 근데 그 AI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전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AI 반도체가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AI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사양에 딱 맞춤화된 고사양의 AI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사실 AI는 세상 어디에도 있다. AI is everywhere이라는 문장이 도처에 깔린 만큼 예. AI 서비스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 AI 반도체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까지 끌어올라진 거다. 독점 구조다 보니까 좀 가능한 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 지금 독주죠. 어떻게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자,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러니까 AI는 사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젠슨 황 CEO도 그런 말을 했지만 이게 일종의 티핑 포인트인 거다. 이게 정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는 더 기대가 된다라는 표현까지 했으니까 예. 이 AI는 계속 확대 보급되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 맞물릴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잖아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리를 넘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던데 네. 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제 MS가 1위고요.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2위고요. 그다음 이제 3위가 엔비디아인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한 30% 증가하면 2위 애플을 따라잡고 한 36% 정도 더 증가하면
이제 MS를 따라잡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AI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AI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그림 그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MS나 애플이 또 얼마큼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순위는 뒤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죠. 같이 유망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니까 기대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이 우리 네.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게 네. 좀 궁금한 포인트인데 네. 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좀 따로 조금 그러니까 그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데 네. 왜 그런 겁니까? 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게 AI 서비스를 우리 소비자는 이용한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게 엔비디아인데 네. 그럼 AI 반도체가 나 홀로 AI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가 구동하려면 당연히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겁니다. 맞춤형 칩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거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HBM이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 HBM. 예, 그 엔비디아에게 맞춤화된 HBM을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상대적으로 예. 삼성전자도 이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 보여왔는데 네. 시장의 주도권을 뺏지 못했기 때문에 어.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그것에 납품하는 HBM을 납품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의 기대도 올라가지만 거기에 제공하지 못하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엇갈린 주식 장세의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주가도 횡보했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자, AI 시대의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 네. 독점하고 있는 네. 그 맞춤형 칩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네. 향후에도 계속 잘 나갈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에도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인 네. 상황을 맞게 된 걸까요? 어쩌면 HBM 시장을 상대적으로 좀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고요.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HBM 시장은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 면에서는 아직은 작습니다. 예. 그러나 그 HBM 시장이 향후에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성장 기대에 대한 좀 전망이 좀 틀렸던 것이고 그만큼 HBM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 경영적인 노력을 더디했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수장이 교체됐어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현실, 이 상황 여기에 대한 어떤 문책성 인사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문책성 인사라고 평가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인사 이동 처리 아닌데도 교체가 됐고요. 예.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 또 사실 이제 HBM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또 결정을 지어요. 근데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경주를 했는데 예. 계속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도 나고되고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또 나고되고 SK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HBM 시장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 자리를 못 차지하고 오히려 예. 자리를 뺏기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패러다임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수장을 교체한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AI 시대의 그 초입부터 네. 경쟁에서 SK 하이닉스에도 좀 뒤처진 상황이고요. 지금 만회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부문 수장을 전격 교체했다는 거에서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삼성이 지금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과거와는 그럼 차원이 다르겠네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논하는 게 아니고 예. 현재가 아니라 미래 시장을 놓고 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당연히 높고요. 예. 그러나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특정 부분인 HBM, AI 반도체에 특화된 고성능,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열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미래 시장 기대로서는 더 유망한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지금 최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격차를 벌리기는커녕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2위 자리에서 3위 자리로 밀려나는 지경이니까 이 영역을 더 공고히 해보자 하는 방향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수장 교체를 통해서 쇄신 의지를 보였잖아요. 네. 예, 앞으로는 그래도 좀 삼성이 뭐 저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 지금 현재는 주가 횡보하고 있지만 네. 좀 흐름이 좀 나아질 거란 기대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수장의 교체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전략의 방향성을 수정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HBM과 같은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를 해나가고 예. 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게 만들고 하는 그 다음 스테이지로 건너가는. 예. 또 HBM 영역에서도 단계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4단계, 5단계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더 노력을 해서 이게 뭐 간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6단계, 7단계 수준에서는 오히려 뭐 기술 혹은 시장 지위를 늘려나갈 수만 있다면 네. 지금 수장 교체가 결론적으로 성공한 결론으로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방향성을 특히 HBM이라는 그 미래 시장 기대할 만한 그 시장을 더 독점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 추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영 방침을 좀 장착하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 시장을 주도하는 네.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이제 금융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제 재정 상황, 재정 정책 봐야 되는데 오늘 네.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이 기준금리 동결, 뭐 11번째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기준금리 의사결정,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8번 있으니까요. 11번 연속 동결했다는 얘기는 1년 넘게 3.5%의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된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예. 이 얘기는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발언했듯이 지금 이미 제약적인 통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높은 금리를 도입했는데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얘기는 아직 목표하는 것, 그게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렇죠. 물가 안정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점차 물가가 안정화되면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앞에 자료 보셨던 것처럼 예. 또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 역대 최대치로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미국 신경 안 쓰고 먼저 금리 인하하자니 예. 그러면 또 강달러 현상이 나오거나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라든가 외환 위기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고조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서 금리 인하 시점을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단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점치고 있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좀 한국은행이 지켜보고 대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가산 자산 네.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즘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이게 뭐 승인될 거냐 불발될 거냐 전망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자,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이 자산 시장에서 이제 ETF로 승인한다라는 것. 비트코인은 승인을 얼마 전에 했었죠. 승인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비트코인을 현물을 직접 살 수도 있지만 ETF를 삼으로써 간접 투자도 가능하다. 그만큼 비트코인 시장에 더 많은 돈이 몰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인데 역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까지 ETF 시장에 승인을 한다면 예. 더 많은 돈이 이더리움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대략 뭐 앞으로는 더 4배가량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는데 근데 승인이 안 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기대 심리를 뭐 숫자로 표현해 본다면 부정적 의견이 많았고요. 예. 승인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기대는 한 25%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경과를 보니까 다시 승인할 거라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역시 미국도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두 소위 후보자가 바이든과 트럼프가 미국의 특히 젊은 그 유권자들의 니즈가 우리 가상시장, 가상자산 시장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달라라는 목소리가 크니까 당연히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가상자산 시장을 더 투자하기 좋은 시장으로 만들겠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권의 의견도 같이 반영되면서 예. 지금은 승인될 것 같다 하는 분위기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더리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언제든 뭐 출렁일 수가 있겠군요. 그 방향성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쨌든 같은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정책적으로 본다면 어떤
큰 어떤 증권거래상 자본주의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도 ETF 승인될 거라고 기대하는 과정으로 좀 옮겨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까지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석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